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손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서머타임으로 1시간 일찍 개장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스닥 홀로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또 거시적인 흐름부터 또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모두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함께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무료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심값 매매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긴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네,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긴축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현 시장에서 이제 하나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살짝 이제 안개가 살짝 걷혀졌습니다.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첫 발을 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긴축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지 우리가 좀 더 안정된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 FOMC 회의를 어떻게 소화할지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은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한 뒤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기준금리 인상 돌입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반등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봉쇄 조기 해제를 지시하며 중국발 원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유로 FX는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에 역행하는 유로존이 전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각 주요 상품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0% 오른 14,15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2% 내린 1,9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04% 하락한 배럴당 1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6% 내린 1.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상품군들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나스닥은 이제 현재 지금 추세라면 네.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나스닥이 조금 상승할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 조정 없이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네. 현재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퍼센트에 따지면 거의 한 8% 이상 상승 중에 8, 9%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승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라면 자 크게 봤을 때 차트를 잠깐 보이게 되면은 예. 이러한 추세라면 14,350에서 14,500선까지의 상승폭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와 다우는 하락폭이 작았어요. 그러나 나스닥은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시 판단이라고 한다면 23%까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도 다우나 S&P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런 추세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오늘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추세라면 지금 현재 정고점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넘어갔고 14,135포인트라는 기술적 분석에서 따른 저항대라고 해요.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 추세대로라면 계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고점은 오늘 14,25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 약간의 조정폭은 보여줄 겁니다. 그 조정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조정폭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기적인 조정폭은 현재 저점입니다, 여러분. 현재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대에서 14,150과 14,140포인트가 이탈된다면 하락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조정폭은 14,100이 반경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자리값 준다면 현재 구간은 계속적인 상승에 의한 좀 큰 상승폭을 조금 노려보시되 14,150과 160 사이에 추세가 이탈된다면 단기적인 하락폭을 보여줄 거다. 그 하락폭이 1차 14,140과 2차 14,100까지의 하락폭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전략으로 오늘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나스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또 FOMC 회의가 시장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금 제일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네. 이번 달 FMC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제일 큰 이벤트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 FMC 회의 중에 어차피 내용은 다 알려져 있었고 네. 그 컨센도 다 모여져 있었고 결과치도 뻔하게 다 아는 건데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중요할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 경기가 가열되어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면 그렇게 또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겹쳐져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크고 우리는 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네. 현재 거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는 와중에 네. 엎친 데 덮친 게 그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팬데믹을 회복도 되기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엎친 데 덮치고 넘어지니까 코가 안 깨져 뒤통수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건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도 1일 2회, 2, 3회 작년까지만 해도 3회였어, 3회. 네. 그죠? 3회까지 얘기하던 것을 지금 현재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갔는데 베이비 스텝에서 뭐 두세 걸음, 서너 걸음 가는 게 아니고 7발자국에서 10발자국 간대요. 자, 나 작은 올해까지는 6회, 내년에 4회 더 해서 최소한 2.5%까지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을 매매를 하고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베이비 스텝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스터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결국에는 빅 스텝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지금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했을 때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우리는 시장에 유동적으로 할 거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시장에 유동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QT도 얘기하면서 현재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는 할 건데 5월 달에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5월 달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불확실성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네네. 유동성 있게.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파월이 의장이 지금 이번에 얘기한 것은 시장을 달래기였어요. 네. 그죠? 무슨 얘기냐? 금리는 올릴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저 금리 올릴 겁니다.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팔지 마세요라는 거였어요. 금리 떨어지니까 주식 떨어지니까 팔지 마세요라는 게 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안심하면서 장중에 한번 훌쩍 내려갔다가 크게 뛰어오르는 이유가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그런데 개인 소비지수 PC는 상향 조정될 겁니다. 2.8에서 4.3%까지 상향될 거고 그놈 개인 소비지수는 2.7%를 예상했는데 4.1%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싸우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차츰 할 건데 그러나 증시는 튼튼하니까 시장은 튼튼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현재 성장률은 GDP는 지금 현재 우리가 4.0%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조금 낮춰야겠다고 얘기하죠. 2.8%까지는 하향할 겁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조금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살짝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시장에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죠? 안 팔리기 때문에 위축이 옵니다.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파월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유동성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6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1월, 12월까지 6회 인상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회 인상할 겁니다. 예상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한번 간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1분기 1분기 때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2분기 때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2분기 때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분기 때도 유동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동치는 시장이 아마 연출될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는데 조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들어 올린다면 제 생각에는 2분기는 조금 상승을 할 겁니다. 단 하나를 지켜봐야 돼요. 뭐냐면 제가 먼저 점도표부터 살짝 보여드리면 네. 지금 올해 전망치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드 의원들이 올해는 몇 프로까지 인상할 겁니다라는 것을 찍어준 건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점도표라는 걸. 그런데 올해 인상률이 1.9%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금리가 0%에서 0.25% 레인지에서 얘기를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2.5, 0 이렇게 딱 찝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소에서 최대까지의 레인지를 두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0%에서 2.5예요. 그렇다면 올해 지금 이제 2.5% 올라갔기 때문에 마무리 6회를 다 합쳐도 1.9%가 안 되죠. 그럼 한 번은 빅스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빅스텝이 제가 볼 땐 5월 달이 되면 빅스텝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0.5bp. 왜? 대차 대조표 축소를 5월 달에 논의하고 발표를 하는데 실행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렇다면 5월 달에 한 번 5%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스닥은 조금 상승의 기류를 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도 반발 매수 이후, 큰 하락폭 이후 반발 매수를 해서 바닥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남았다고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장은 상승 기류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자,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자, 지수가 조금 상방을 돌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올라갈 거다.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번 달이 됐든 어쨌든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네, 마스터님의 이 말씀에 제가 또 보충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조금 전에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가 이제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페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0.5%포인트 금리 상승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마스터님 봐주신 이 시각과 굉장히 또 동일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한 번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끼워 넣는 게 또 다른 그때는- 위원님처럼 또 굉장히 비슷한 뷰를 봐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도 빠르게 나서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게 대체대조표 QT랑 네. 한 번 더 끼워 넣는 게 어디서 끼워 넣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 빅스텝에 나서는 시기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때 되면 한 번 출렁할 겁니다. 어, 한 번 출렁할 때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은 조금 좋다고 보고는 있어요. 3월 달은 제가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4월 달 좀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을 하기가 솔직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을 실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 제일 크거든요. 큰 불확실성에 대해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환호를 하고 크게 한번 불을 뿜었다면 이 불은 조금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려 그러면 어저께 전일이죠. 목요일 날 이틀 이후 하락폭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도 물론 조정 구간을 주면서 롤링을 가지면서 상승을 하겠으나 큰 방향성은 아직은 상승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5월 달에 있을 FMC 때는 조금 진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 대차 대조표와 그리고 금리 빅스텝 하나가 남은 게 만일에 겹쳐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마감과 다음 달은 조금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좋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최대한 짧은 걸음으로 투자에 지금 임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성장주와 그리고 지수, 하락폭과 그리고 상승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따져봤어요. 네. S&P 500 같은 경우가 이틀 동안, FMC 이틀 동안 4.38% 등락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24%를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3.37% 그리고 7.62% 그리고 나스닥이 제일 큽니다. 6.69%와 그리고 마이너스 16.85%라는 이제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네. S&P 500과 다우는 고점 대비 이제 10%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폭이 10% 안에 13%, 14% 뭐 이런 식으로 하락폭을 가지고 오던 것이 1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빠졌냐면 23%대까지 빠졌어요. 23%대까지. 그것을 지금 현재 16.85%까지 땡겨 올리면서 지금 현재 15%대 안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조금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걸 간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매수로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는 관측이고, 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금리 인상과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과 성장주.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리 인하는 언제 합니까?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금리 시장이 안 좋을 때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회사나 기업에서 돈을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가 없어지죠. 가치주 같은 게. 가치주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같은 것 같은 성장 이후 가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그러고, 성장주라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서 우리는 성장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봤던 작년과 재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팡이었죠. 애플, 뭐 있습니까?
빵이라 그러면 애플. 페이스북이 이제 그렇죠.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렇죠. 또 애플, 아마존 뭐 그런 등등이었죠. 빵할 때 FAANG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풀리면서 성장주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네. 그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많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 가치 평가가 하향됩니다. 가치 평가가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 아직까지 발판을 다 못 다진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미 채무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은 채무가 커지면서 나중에 점점점 빠지면서 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금리 상승은 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성장주가 재평가되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주는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 버핏주라고 그래가지고 버핏주가 지금 한 주에 6억입니다. 6억. A주는 6억이고 그걸 1,500분의 1로 한 게 B주인데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주가 상장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스닥을 평가할 때 나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IT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장주가 하락한다는 것은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다우와 S&P는 크게 상승분을 조금 작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7%대, 9%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지금 현재 10%대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겠냐.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둬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한 게 1946년 이래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S&P 성장률, 그러니까 언제 기간이 얼만큼의 기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로 빠졌던 하락폭을 다시 상승으로 올려겠냐를 한번 측정해 보면 네. 6개월 뒤가 1.3%까지 올라왔고요. S&P 기준입니다, 여러분. S&P 기준. 그리고 12개월 뒤에가 4.6%, 그리고 18개월 뒤에가 19.9%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평가, 지금 현재 1946년 이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성장률을 뽑았던 이 데이터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조금 많이 나는데 분명한 것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단위가 6개월은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가 지금 15%대에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데 이게 6개월 뒤에는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2, 4분기는 지나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달, 6월달 FOMC 회의 이후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성장주 관련해서 또 노란톡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이신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흔들리게 된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주 위주의 IT 기업이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메타버스처럼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눌 때 그 네. 경계선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장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 성장에서 발판 잡고 올라간 기업들은 가치주라고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장주와 가치주는 명확하게 이건 성장주, 이건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장 이후 발판을 다지고 꾸준한 상승 이후 자리 잡은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옛날로 따지면 코카콜라는 예전에는 성장주였겠죠, 여러분. 그걸 지금은 완벽한 명품 가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가치주로 바뀐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계속 애플 같은 경우 우리는 성장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가치주라고 얘기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고 그거와 똑같이로 메타버스라는 기업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는 성장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런 기업들은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버핏주도 어차피 애플의 가장 큰 주주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나누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수익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성장주라는 평가보다는 가치주라는 평가가 더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보통 공포 지수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지수인데 40% 그러니까 40 이상은 굉장히 공포 지수가 높다라고 평가하고 20대는 20%대는 쉽게 얘기하면 20%대는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평가 이제 지수예요. 요 지수에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현재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이 40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성 있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S&P나 나스닥 그리고 다우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유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앞으로 가치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상을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어차피 제가 주말에 1시에 주말 특강을 합니다. 항상 매주 특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말 특강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시간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릴 계획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FOMC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5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해보는 게 좋을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금 또 체력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 모두 또다시 배럴당 $100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좀 관망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은 조금 관망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지켜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통화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터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통화하면서 나 체면 좀 살려줘라고 얘기하고 네. 나 체면 좀 살려줘.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이게 오일, 유가 제가 전일이죠. 어저께 이제 노란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보세요. 100불이 저항될 것 같습니다. 100불까지 올라간다 소리예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뭐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이제 배럴당 $100 아래에 있을 때였죠. 95불이었으니까요. 오전장 90, 저점 90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고점은 130불이에요. 지금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시장 상황도 130불에서 빠질 겁니다. 많이 빠졌죠. 115불이 꺾이면 105불까지 갈 거예요. 편안하게 매도 보십시오라고 얘기했고 105불이 내려가면서 100불 이탈될 것 같습니다. 95불 반경까지는 제가 보입니다. 93.50이에요. 네. 또 정확하게 봐주셨네요. 이번에 참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보고 그러니까요. 잘 보고 전일 제가 노란톡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100불을 넘어가기는 힘든데 100불까지는 열려 있으니 100불까지는 고점을 보십시오 하는데 그날 지금 104불이에요, 여러분. 101불이 넘어가면서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저라면 고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104불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보합 중에 있습니다. 보합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합입니다. 그렇죠. 차트 보고 자리값을 좀 잠깐 잡아드린다 그러면 자리값보다는 여러분들 시장을 조금 읽을 수 있게 현재 방에서 큰 그림에서 좀 읽을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자리값을 제가 유가는 좀 드리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폭이 새벽 되면 많이 커질 수도 있어요. 많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 정도는 조금 안개가 거치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좀 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겠냐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요게 아마 더 유용할 거예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15분 차트가 데일리 트레이딩에서의 단기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의 방향성을 보는 차트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앉아서 매매를 할 건데 트레이딩을 할 건데 매수를 볼까 매도를 볼까 그 기준점을 보는 것이 이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평선을 갔을 때 241선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244일선을 장기 이평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241선을 많이 봅니다. 201선과 240선. 저 또한
장기 입형을 241선 기준으로 241선 상단에 있을 때는 매수의 방향성과 241선 하단에 있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차트가 15분 차트예요. 몇 날, 며칠,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보시면 보합 구간에서도 물론 위아래 나눌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녹색선 위에 있으니까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녹색선 이탈하니까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구간을 보여주면서 제가 조금 더 내려갈 거라는 주관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녹색선 기준입니다. 녹색선 기준. 만일에 이탈된다면 100불이까지는 오늘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100불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최소한. 그리고 올라탄다면 여러분들이 구름대 위라는 게 있습니다. 103.85예요. 103.85가 넘어갔을 때 한 번 더 매수의 관점에서 좀 더 크게 진폭을 줄 수 있겠구나. 단 오늘은 조금 물론 큰 방향성은 매수로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은 조금 진폭이 나중에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만 참고하시면서 현재 구간 방향성 볼 때 여러분들이 방향성 볼 때 장기적인 방향성을 볼 때는 241선 위에 캔들이 가격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신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없던 구름대 일목 구름대라는 걸 깔아놨습니다.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요 구름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구름대가 현재 다 밑에 있죠.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24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추세가. 자, 그렇다면 위로 갈 때도 구름대 위에 상단에서 241선이 올라가 준다면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보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대응 전략 굉장히 잘 잡아주셨는데요. 국제 유가와 관련한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도님께서 미국 원유랑 철금속 쪽을 전쟁 이슈로 샀었는데 늦게 들어가서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손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성장성이 좋은 걸 사야 할지 홀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또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웃을 일은 아닌데 참 마음이 네. 쎄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좀 해외 선물하면서 크게 손실은 없어도 네. 주식하면서 이번에 좀 손실을 좀 봐가지고 저 또 똑같아요. 그래서 네. 어깨 붙잡고 같이 가자고 몇 번 소리치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가 질문하신 포로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일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유가만은 아닙니다. 원자재죠. 네. 원자재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오는 원자재에 대한 이 크기가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러시아는 뭐 니켈 최대 생산국이라고 하고요. 지금 프로도님의 질문도 보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철금속 쪽도 또 거래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하필이면 두 개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 네. 더 그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원자재가 많이 빠질 거예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유하고 같이 확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자, 이번 주까지는 조금 버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제가 원유가 빠질 거라는 예상은 자, 기술적 분석 일봉에서 제가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네.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요 구간대입니다, 여러분. 요 자리에서 조금 돋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꼬리만 있는, 중간에 끼어있는 이날 제가 여러분 오늘 만일 음봉이 잡힌다면 내일은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반등을 치고 있다는 거죠.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등을 치고 지금 현재 이틀째, 3일 상거래일째 요 모양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지금 오늘은 조금 유동성을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리값을 좀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까지 얘기한 게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것을 21선을 돌파하는 상방, 요 구간이 104불, 105불까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21선을 말씀드렸어요. 21선. 21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 있는데 요 구간이 저항대 잡혀서 빠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불 때까지는 다시 빠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말씀도 그렇게 드려요. 근데 오늘은 오늘 만일에 저녁에 유가가 좀 더 크게 반등을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땐 요 라인 때까지는 115불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아직도 남았다. 불확실성이 꺼지지 않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원유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115불 상단 레인지까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버텨보시고 다음 주에 만일에 오늘 조금 꺾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 손절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진입가 청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충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노란톡에 대한 답변 주셨고 이어서 지금 또 다른 이제 오일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KSK님께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지역 조기 해제로 인한 중국의 석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오일은 금일 105달러까지 상승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 드린 게 예. 오늘 갈 수 있는 구간이 105.5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드렸는데 104.50에서 계속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보합이에요, 여러분. 정말 보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고 시장도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딱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PPT 좀 보여드리면 유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중립국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미하일로 포를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이에요, 여러분. 상호 입장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타협에 다다른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푸틴이 요구 사항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중립입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 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얘기했죠. 나는 나토 못 들어가는 거 나도 알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어차피 큰 이슈가 안 됩니다. 5가지의 요구 조건, 4개, 5개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병력 축소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병력 축소. 너네 병력을 축소를 하고 무기를 다 빼. 지금 너네들이 얻은 미국과 유럽에서 얻은 무기를 다 돌려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쟁한다고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기 다 반납하고 병력을 축소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입니다. 언어를 보호해라. 러시아를 인정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마지막 하나가 탈나치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나치화. 그러면서 힘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요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으나 영토 문제가 지금 굉장히 난간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크림반도 지역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크림반도 지역 옆에 있는 지역까지 다 내 걸로 주고 그리고 돈바스 크림반도 옆에 돈바스 지역까지 나한테 다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을 합병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간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영토를 달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전쟁이 뭐 빨리 끝나면 좋은데 현재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은 아직도 굉장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 유가 재고 상승분도 정말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유가를 볼 때 미 재고, 유가 재고분을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번 주에도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러분. 2배 이상 많고 줄어들 때도 2배 이상 줄어들고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유가 재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남겨야 유가가 많을지 적을지는 진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하기 위한 불확실성의 해소 4가지만 딱 짚어도 아까 금방 이제 질문자님이 질문 드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입니다. 휴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란 핵 협상에 따른 증산이죠. 이란 핵이 협상이 되고 증산을 해도 사실은
단기간에 빠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400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현재 해외 협상하고 만들어 나올 수 있는 양이 150만 배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갭차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펙과 아랍의 증산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오펙 회의가 다음 달에 있어 봐야겠지만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예상이죠. 그렇다면 수요의 하락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봉쇄가 들어가면서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렇다면 현재 천연가스가 요즘 조금 조용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 날씨가 풀리면서 수요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도 수요가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봐셔야 되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 출렁출렁거릴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시면 조금 애매한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유가에 대해서도 자료로 또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골드 오늘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주춤해서 11월 이후 최대 주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66%가량 떨어지면서 1933달러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달러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또 다시 골드가 주춤하네요. 주춤하고 네. 흔히 말하면 내리꽂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정폭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오늘 제가 매수를 권해드린 것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현재 21선을 못 넘어가면서 하락 조정을 살짝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5일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유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21선. 단기 2평, 20일 동안의 거래량의 평균값이에요. 21평이라는 것은 향 지난 20일 동안의 종가와 고가의 중간치에 대한 합. 그렇죠. 20일 동안 지난 한 달간. 그렇죠. 한 달 거래량. 지금 보니까 최근에 국제 유가하고 네. 골드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모양을 보고 있는. 그러면 대응 전략도 비슷하게 가져가도 지금 현재는 조금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유가는 불확실성, 수요와 공급에 따르고 골드는 네.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을 또 어느 정도 하면서 원자재 역할도 같이 한다는 거죠. 사실. 네. 골드와 실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골드, 금은 얘기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시대는 옛날 과거에는 정말 안전자산, 통화의 가치로만 많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실버 같은 경우는 46% 이상이 소비재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재로. 뭐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그리고 뭐 컴퓨터, 자동차, 안 들어가 반도체 부분 그리고 태양열 모든 지금 현 시대에 실버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골드는 안 쓰느냐? 골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강부라고. 도시 내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골드를 캐낸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가 빠지면서 골드도 같이 빠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면 골드는 향후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단 조건을 따진다 그래야죠. 우리는 매매는 항상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요 매물대가 딱 쌓여있는 1900이죠. 1900 렌즈가 이탈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한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1900이 이탈된다면 조금 너무 약세인데 조금 계속 빠지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전략을 드린 것은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1937포인트가 넘어간다면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937포인트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 이후에 짧은 손절 한 20틱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만 주시고 2포인트 정도의 손절값 그러니까 20틱 정도의 손절값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붙어보시는 게 저는 오늘 현 방향성에서 조금 많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는 1937달러를 돌파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193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유로는 ECB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세계적으로 좀 긴축 랠리를 펼치는 것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로 좀 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로. 네, 그럼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도 매수 들어주셨네요. 단기적인 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현 구간에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유로는 달러와 유로가 굉장히 디커플 잡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엊그제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유로가 다 흡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엔화는 지진난 것도 있지만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조금 많이 못하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로화가 거의 흡수를 했다. 그러면서 사거래를 반짝 들어오면서 오늘 조정폭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입니다, 여러분. 현재 구간. 만일에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현재 1.10568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매수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현재 1.1078포인트가 넘어가면 계속적인 상승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현재 구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요 상품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고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들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또 이 긴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균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또 무료 특강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이사주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